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철권입니다. 저는 올해 2월에 동아대학교 병원 정신과에서 정년을 마치고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당신의 회복,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정신과 의사 생활을 정리한 책을 출간하였는데 그 책이 바로 한 정신과 의사의 37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정신과 전공의를 시작한 1987년부터 책을 출판한 2024년까지 37년간의 임상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은 제 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죽어나들 옷을 입고 자는 여자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의 애도와 멜랑콜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2권 무지개 치료는 진료실에서 제가 시행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 예를 들면 무지개 치료, 앵무새 치료, 동료 치료, 유행가 치료, 사진 치료, 마술 치료, 정장 치료, 타로 치료까지 여러 가지 치료들을 중심으로 진료실 풍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3권 사람들의 가슴에는 구멍이 있다는 정신분석적 시각으로 사랑과 욕망, 소유와 존재에 대한 글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4권 나는 항구다는 정신과 의사로서 저희 치료 원칙과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각 권마다 90여 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정 질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제가 오랜 기간 정신과 의사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꼭 말해주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약만으로 정신건강을 지킬 수는 없다. 이것은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과에서는 다양한 치료 기법을 사용합니다. 정신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그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은 약물치료입니다. 약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증상으로 힘든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치료의 시작은 자연치료여야 한다. 제가 말하는 자연치료란 음식과 운동이 중심이 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목욕, 일광욕, 풍욕, 명상 등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치유 방법들입니다. 이런 노력으로도 호전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작용이 많거나 위험한 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접 먹어보면 꽤 불편합니다. 저는 지난 37년 동안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환자에게 처방했던 약은 모두 먹어보았습니다. 환자들이 먹고 불편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어떻게 불편한지 알아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약물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약물치료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신과에서 약물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회복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내가 환자니까 나는 약을 복용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내가 약을 복용하니까 나는 환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경증 환자에서 약의 장기 복용은 회복 의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약에 기대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증은 위험한 병이 아니라 불편한 병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이 필요하듯이
증상이 심할 땐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가 그쳤다면 약을 서서히 줄이고 끊는 게 좋습니다. 약물 치료의 두 번째 문제점은 약물 치료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기, 인내, 희망, 신념 등과 같은 정신적인 면은 절대로 약물 치료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신적인 면이 환자의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싸우는 그런 정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자세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는 정신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 아들, 딸이라면, 내 부모라면 어떻게 처방할까? 어릴 때 어머니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제가 음식을 남겨서 버리게 될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은 후에 너가 버린 그 음식을 다 먹어야 할 거다. 마찬가지로 제가 불필요한 약을 환자에게 처방한다면 제가 죽은 후에 그 약을 제가 다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 종류와 용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약물 치료에 대한 저희 철학이자 환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약을 처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내면에서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회복 의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진단의 과잉 시대입니다. 약간의 증상만 보여도 정신과를 찾고 진단명을 듣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워서 정신과를 찾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불안, 우울, 불면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우울하고 누구나 잠을 못 잡니다. 단지 그 정도가 심해서 생활하기가 불편할 때 병원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불안이나 우울이나 불면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됩니다. 불안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고, 우울해야 과거 잘못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야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신경증, 우울신경증, 불면증 같은 진단명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환자다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정상의 범위가 아주 넓고 비정상의 범위가 아주 좁았지만 현재는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제 책에 실려있는 한 가지 사례를 언급하겠습니다. 제 지인이 교통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길에서 아들 또래 애들을 보면 아버지요 하고 부르는 환청이 들리고, 자르고 누우면 자꾸 애 얼굴이 보였습니다. 근처 병원에 갔더니 급성정신병이라고 진단하고 약을 먹으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비 눈에 자식이 보이지 않는 게 비정상이다. 자식을 잃은 아비 귀에 자식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비정상이다. 약 먹을 필요 없다. 아무 걱정 마라. 대신 울어라. 눈에 보이면 눈물을 흘리고 귀에 들리면 그냥 울어라. 얼마 후 그 지인은 잘 극복했고 그때 제 조언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사례를 말하느냐 하면, 환청이 들리면, 환시가 보이면 무조건 정신병이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과 진단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증상은 그 사람이 자기 삶을 버텨낸 나름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두려움, 욕망,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꼭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정신의학보다 철학이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동안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고로 잃은 부모와 배우자가 자살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기를 당해 알거지가 된 남자나 도박에 빠져 가정과 재산을 모두 잃은 남자 등등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나도 없다. 개원한, 개원하고 나서도 얼마 전에 한 여자분이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부산 영도다리위에서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 전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우연히 저희 정신과 간판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환자로부터 내가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을 붙이고 약물 치료로 증상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자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일깨워 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환자와 함께 고통의 의미를 찾고 고통을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권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의미를 환자와 함께 찾아 나갑니다. 생각이 안 들면 공책에 적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환자가 이런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신의학보다 철학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삶의 책임은 결국 자신의 몫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내가 해오던 방식, 평소에 작동하던 방어 기제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게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은 위기의 순간 타오르는 불길을 끄는 데 필요한 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불은 껐지만 마음은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불타고 난 후의 잔재를 치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건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불이 꺼졌는데도 계속 물을 뿌리는 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지와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사를 존중하되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사는 불을 끄는 데까지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일은 당신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을 단련하라고 합니다. 정신이 약할수록 오히려 몸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신은 보이지 않는 몸이고 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몸을 단련할수록 정신은 강해집니다. 운동은 회복을 앞당기는 필수 요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병에 대해 계속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자신의 병과 삶을 의사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회복 의지는 생각하는 힘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환자는 세상에 하나뿐인 장미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여기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10명의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환자들은 우울증이라는 같은 진단명을 앓고 있기 때문에 증상도 비슷합니다. 무기력하고 슬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증상이 말하는 의미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 살아온 삶의 궤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환자를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에 넣어버리면 그 환자는 그저 세상에 무수히 많은 우울증 환자 중의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있는 한 송이 장미가 유일한 장미라고 믿습니다. 유니크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와보니 무수히 많은 장미가 있습니다. 그 장미를 보고 자기 별에 있는 장미가 그냥 평범한 장미라는 것을 알게 되어 슬퍼서 웁니다. 유니크한 장미가 아니라 오디너리한 장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호가 나타나서 길들인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 길들인다는 의미는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어린 왕자와 장미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울증의 증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에게 그 환자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미가 됩니다. 환자는 나의 스승이다. 제가 젊었을 때는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환자를 잘 치료하는 줄 알았습니다. 외국에도 몇 년간 나가고 치료를 잘한다는 스승을 찾아가 많이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공부와 진료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구나. 환자를 진료하는 것 자체가 공부구나. 환자가 나의 스승이구나. 어디서 그것을 깨달았느냐 하면 환자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는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왜 약을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저는 늘 진단명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당신은 불안증 환자입니다. 당신은 조현병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입니다. 당신은 환자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합니다. 환자는 몇 번 질문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환자의 질문에 그토록 방어적이고 어리석은 대답을 했을까요? 환자가 묻는 질문에 의문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문을 품지 않으니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으니 사고하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진단명을 붙이고 그것에 맞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솔직히 말하면 아는 게 없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은 의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정상으로 질문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스승은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온 삶의 고통을 통해서 저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껍데기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는 저희 스승입니다. 제가 만나뵌 모든 스승님께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모든 스승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진료실에는 항상 말이 날아다닙니다. 대부분 아프고 슬픈 말입니다. 말하기 힘든 사람은 말 대신 울음으로 말합니다. 허공에 떠다니는 그 말들을 잡으려 한 지난 37년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정상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신과 의사 초기에는 환자가 말하는 그 말해진 것, 거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모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자신만만한 태도로 명쾌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울할 때 몸이 보이는 신체 반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 제가 보기엔 이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병입니다. 환자가 말하는 그 말해진 것을 적절한 증상과 진단명 속에 담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이런 병이라고 말하면서 약을 주는데 환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신과 의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는 말해진 것보다는 말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무의 보이는 가지나 잎보다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환자 자신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마음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환자의 말해진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침묵과 망설임, 수치심, 분노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말 뒤의 말에 더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을 들여다볼 때 저는 비로소 환자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평생 배워온 가장 깊은 깨달음이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기나긴 세월 동안 제가 배웠던 교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진료실은 언제나 배움의 장소였고 환자는 저에게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설가나 철학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가 된 것이 너무 좋아 지금도 자다가 일어나 한번 웃고 잡니다. 저에게 정신과 의사는 직업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사랑하면서 환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의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면 용기를 가지고 병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온 걸 이래 제가 대답을 하면 될까요? 착한 맞분이 3년 전에 여러 번 검사를 받고 가끔 밤에 그 생각으로 잠을 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잊어버리려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정상은 기억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상은 기억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그 사람을 기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은 현재 자신의 상태에 따라 왜곡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를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건을 한번 공책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마치 우리가 꿈을 분석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꿈을 분석을 할 때 꿈을 꿉니다. 그러면 꿈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뭐 우리가 꿈을 꿀 때 꾸고 나서 아침에 기억을 합니다. 그것을 꿈 내용입니다. 꿈 내용을 갖고 꿈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똥꿈을 꿨다고 합시다. 똥이 꿈을 꿨으니까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 꿈 내용을 가지고 적어봅니다. 적어보고 꿈 내용에서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연상되는 거. 똥 색깔이 노란색이네. 노란색은 어머니가 어릴 때 내 짜준 스웨터네. 이런 식으로 꿈 내용을 가지고 연상되는 꿈 사고를 가지고 꿈을 분석합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맛 분이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적어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점이 연상이 되는지 어떤 점이 내한테 상처를 주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불안증이 그다음에 또 눈이 그래가지고 김주연님 불안증이 심해서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 몸도 무너지고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더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은 잠을 못 자면 인간은 죽습니다. 잠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어떤 시간에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루나 이틀 못 자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이틀째나 3일째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심할 때는 약 이외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먼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을 이래 잘 잘 수 있는 어떤 수면 위생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자기 전에 어떤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상추삼을 세로토닌 계통의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걸 이래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대답을 할 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과에 가면 제일 처음 가면 혈액 검사나 뭐 내 사진이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사진을 보고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라고 딱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히스토리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불면증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잠을 못 자는지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에 말을 듣고 다른 과와 같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스트레스 받아 보니 SS 약 효과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SSRI 효과를 줄여주나요? 스트레스를 받아 보니 SSRI 약 효과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정신과 약은 부작용이 좀 있어도 안전합니다. 제가 SSRI 약을 이제 먹어보니까 확실히 저는 우울증이 없었지만은 한 2주 정도 계속 먹어보니까 그냥 어떤 상태가 되느냐 뭐 사람이 조금 슈퍼피셜해집니다. 약간 가벼워진다 할까. 심각한 일도 별로 아이고 내일 하지 세상이 어되면 내일 죽나 내가 이런 식으로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SS 약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SRI 약 자체는 안전하니까 약을 한번 충분한 용량으로 이제 먹어보는 방법과 또는 약 대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느냐?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태권님, 저하고 김철권 영어가 같네요. 스펠이.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8세 여성입니다. 책에서 말씀하신 마음의 구멍을 그냥 두는 게 치료 같았는데요.
그걸 외면이나 방치랑 어떻게 구별할까요? 한이 하니까 제 집사람이 저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도 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신분석적으로 해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구멍을 모두 메꾸는 순간 그거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걸 외면의 방치랑 어떻게 구별할까요? 제일 좋은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마치 유체 이탈과 같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을 감든 자기 마음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구멍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구멍이 있구나. 이렇게 크구나.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구나. 그걸 이제 자기 구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외면이나 방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바라봄, 지켜봄, 관찰함 그런 것들로 그게 치유가 됩니다. 소소한 나날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진단의 가치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진단명이 오히려 낙인이 되는 경우 가족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낙인은 옛날 노예의 이 피부에 인두로 찢는 걸 낙인이라 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병, 조현병으로 바꾼 이유도 그렇고 이런데 가족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자존감하고 연결됩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진단명인의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낙인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더 이래 이 공부를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을 앓고 있고 그 병에 앓고 있다는 그걸 완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인식의 어떤 그걸 바꾸는 게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미 오늘 강의 깊이 있게 잘 들었습니다. 60대 여성인데요. 정신과 치료에서 약물 없이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신과 치료에서 약물 없이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저는 치유가 가능한 걸 무수히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오는 분을 몇 개월 치료하고는 약 없이 이제 지내보자고 하고 합니다. 주로 운동,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조현병 환자입니다. 만성 조현병 환자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만약에 마라톤을 뛴다면 너의 병은 완치가 될 수 있을 거다. 실제로 그 환자는 100% 완치가 아니지만은 약을 먹지 않고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우울증 같은 거는 쉽게 치유가 되고 이 운동이 굉장히 어떤 마음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이 정신적인 어떤 그 능력이 뛰어난 분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이제 관찰하고 회복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 사람은 몸을 움직임으로써 마음을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권하고 만약에 내가 관절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물속에서 하고 그렇지도 못할 때다 할 때는 다른 상상을 하든지 어떤 시간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치유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당뇨를 15년째 알아오시고 근래는 이래저래 합병증으로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원래 성격도 조용하시고 집에서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아픈 이후로 집에서만 지내시고 점점 사회적 고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와 세대 다르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 효자나 효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분의 할아버지의 어떤 상황, 성격, 이분의 상황,
직업, 성격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참 딱 한마디로 어떻게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생택제별의 어린 왕자의 장미같이 사랑은 시간이다. 사랑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많이 보내냐에 따라서 그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는 거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것, 혹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말로써 뭐 이래 하고 이러는 것만이 도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움은 사랑은 시간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시고 뭐 사회적 고립이 되어가고 있다면 할아버지가 저는 여행가를 되게 좋아하니까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여행가 같은 걸 같이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같이 뭔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태권 교수님 SSRI 계열약 오랫동안 복용하면 쟁미, 흥미간식, 동기부여가 사라지나요? 오랫동안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작용보다는 그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걸 심리적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괜히 좀 힘들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거는 ADHD 거기에 쓰는 약은 암페타민 계통의 약입니다. 그 우리 보통 말하는 히로뽕이죠. 그 계통의 약은 약을 끊으면 굉장히 심한 어떤 우울증이나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약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님과 잘 의논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우울증 다른 계통의 약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좋아. 사람의 선천적인 성경과 후천적인 환경적 어떤 것이 정신적 병을 만들게 되나요?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후천적으로 환경이 그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 사람도 있는 건가요? 제가 먼저 이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남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남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점이 취약하고 강점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선천적으로 예민하다 뭐 먼저 자기 자신을 이제 많이 알려고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 검사는 우리가 말하는 MBTI와 애니어그램이 있습니다. MBTI는 아주 약한 거고 애니어그램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그거 없이 막 정상 없이 성격을 알고 싶다면 애니어그램을 깊게 공부하는 걸 도움이 되고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성격 검사는 차갑습니다. MBTI와 애니어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을 많이 보여주는데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격 검사는 병적인 거, 부족한 거, 결핍된 거 이런 것을 찾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자기가 좀 지나치게 좀 병적인 것 같다 이러면 정신과 선생과 의논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격 검사를 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이제 알고 대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젤리 먹다 말했죠.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예전일 때 갑자기 떠오르면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감정도 치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자신을 치료 대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하는 것은 증상이 너무 심해서 도무지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제가 하나 약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강박 증상을 보인 환자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느냐 뭐 이 사람은 보도블록에 금을 못 밟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면 보도블록을 쭉 가다가 전봇대가 있으면 보도블록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의 집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니 오늘 그 보도블록 가가지고 뭐 다시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안 생기는데요. 그러면 굳이 치료할 필요 없다. 니 계속 그래 해라. 계속 갔다가 신호등에 있으면 또 전봇대에 있으면 다시 온나. 그게 네가 피곤하면 그렇지. 그래서 이 의사마다 다른데 저는
치료 대상은 자기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먹고 살아야 되면 그렇다면 치료하지만 가끔씩 예전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면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상하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면 제가 권하건대 통곡을 하십시오. 통곡을 하면 무기력해짐이 훨씬 덜해질 겁니다.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주원 교수님 책 소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거는 좀 김민 선생님, 저는 직장이 3년 차인데 업무 특성상 클라이언트에서 전화를 많이 받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전화가 올리면 가슴이 철렁하고 받기가 더럽다가 이제는 받기도 싫어져서 이제 그냥 모임해놓고 내키면 받고 이러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했었는데요. 예, 이런 경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전화인지 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알아야 제가 도움을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가 조언을 해주면 좀 틀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정신과를 찾기가 어려우면 좋은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이제 반tuk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좀 아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명쾌한 대답을 못 내려서 죄송합니다. 예. 또 교수님 책 소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책 소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사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명량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제가 마술을 배워가지고 마술을 한 것도 우울증 환자가 내 한번 웃게 봐라. 나는 어떤 순간에도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내가 웃기 볼게. 이래가 마술을 배웠습니다. 2년 동안 배웠습니다. 마술 매직 엔터테인먼트 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서투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 환자가 우울증 환자한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가 어떤 삶의 비극을 극복하는데 쾌활, 명량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지함보다는. 그래서 꽝 잡는 게 매라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거라도 할 생각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뇌를 틈틈이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머리를 많이 쓰거나 피곤함을 느끼면 어떻게 뇌를 쉬게 하면 가볍게 걷는 것이 도움이 되고 중하게 많이 뛰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뛸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운동입니다. 내 영양제나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뛰고 그다음에 고기 드십시오. 돈 있으면 소고기 드시고 돈 없으면 돼지고기 드시고 그러십시오. 그게 훨씬 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약간 질문 대답이 좀 두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만은 꼭 필요할 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약을 복용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의지로 끊어라. 그리고 생각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회복 능력이 자아 치유력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나. 그다음에 이제 진단명에 너무 너무 집착하지 마라. 진단은 그냥 필요해서 생긴 거고 그런 거다.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얽매이지 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자연치유로 그런 데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의사에게 맡기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깁니다. 고맙습니다. 예.